사상 초유의 대반전이 벌어졌습니다.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강제로 체포된 이후 전 세계는 그 안에 숨겨진 정치적 계략이 있음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탐낸 탐욕스러운 미국과 기술을 끝까지 유출되지 않게끔 침묵으로 일관한 한국. 한국의 이 전략이 수많은 글로벌 기업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하던 전문가들조차 통곡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현재 70년간 이어온 동맹의 끈이 느슨해졌고 미국의 IT 스타트업 회사들이 태풍 속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항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절초풍할 사건으로 미국 스타트업 회사들은 파산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한국 때문이라고요? 한국 때문에 파산 위기에 놓인 수많은 미국 회사들. 어째서 파산 위기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지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휘말려 있으며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느 IT 스타트업 CEO의 눈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데이비드. 실리콘밸리에서 테라젠 AI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CEO입니다. 저는 한때 제가 만드는 기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던진 단 하나의 침묵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침묵이 어떻게 미국을 뒤흔들고 심지어 대통령의 운명까지 바꾸려 했는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벽 4시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은 휴대폰의 급박한 진동음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속보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더군요. 한국 국적 엔지니어 300명이 전격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고 각종 뉴스 사이트들이 이미 이 소식으로 도배되어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 단속이 아니었어요. 기술 전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라는 직감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우리 프로젝트 현황을 확인했죠. 오라클 프로젝트의 핵심 모듈들이 한국 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네요.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정치와 사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그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시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보니 실리콘밸리의 건물들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평온함이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AI 연산 최적화 모듈, 경량 반도체 설계 대부분이 한국 파트너사의 기술력에 기대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들이 협력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차가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네요. 평소엔 활기찼던 로비가 오늘따라 음산하게 느껴지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동료들의 표정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오전 내내 긴급 회의가 이어졌고 개발팀은 한국 측과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평소라면 즉각 응답하던 이메일들이 묵묵부답이었고 예정된 화상회의들은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죠. 마케팅 팀장이 투자자들의 우려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주가 차트를 확인하니 우리 회사뿐 아니라 관련 ETF들이 모두 급락세를 보이고 있더군요. 제가 팀원들에게 침착하게 대응하자고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내 카페테리아는 술렁이는 분위기로 가득했네요. 각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속삭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캘리포니아의 맑은 하늘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커피잔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파트너사로부터 공식 통보가 왔는데 모든 기술 공유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재검토라는 단어가 사실상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개발 보드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일정들이 하나둘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네요. 제 옆자리 엔지니어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 팀과 함께 작업하던 핵심 모듈 담당자였거든요. 회의실에서는 대안을 찾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이 계속되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중국이나 인도 개발자들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지만
그들이 한국팀의 기술력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었죠. 저녁이 되어도 사무실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철저한 침묵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조용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연구센터들이 신규 프로젝트 공유를 전면 중단했고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권도 하나둘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침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개발팀이 접속하려던 데이터베이스들이 권한 없음 메시지를 띄우기 시작했죠. 평소에는 당연하게 사용하던 리소스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크는 여전히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제 노트에는 기술 주권이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가 기술 이전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국산화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보도가 이어졌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들의 대응은 훨씬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한국 지사 직원들로부터 온 보고서를 읽으면서 현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협력과 개방을 강조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립과 독립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미팅에서 만난 벤처 투자자는 한국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털어놓더군요. 그의 표정에서 깊은 우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열린 이사회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였죠. 이사진들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제가 준비한 답변들은 그들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대립이라고 말하더군요. 제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준비하던 오라클 프로젝트 발표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핵심 모듈 없이 어떻게 데모를 진행할 수 있을지 막막했죠. 집에 도착해서도 노트북을 끄지 못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을 대체할 만한 솔루션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이튿날 오전, 우리는 오라클 프로젝트 발표회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AI 모듈이 작동하지 않았고 데이터 접근도 차단된 상태였죠. 무대 위에 선 제 모습을 상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제한된 기능만으로 시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중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면서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질의응답 시간에 쏟아진 날카로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중동펀드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와 투자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진짜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크조차도 이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워싱턴에서는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역 제재, 외교적 압박, 금융조사 등 전통적인 수단들이 거론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있었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미국의 압박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우리 팀과 논의하면서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한 분석가는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비대칭 대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쏜 화살이 허공을 맴돌고 있다는 비유가 적절해 보였네요. 저녁 무렵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CFO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달을 버티기도 힘들 것 같았죠. 그러던 중 누군가가 유출한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이 단독 운용 가능한 군사기술 시스템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내용이었죠. 문건에 첨부된 도표와 그래프들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준비 수준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연구소들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엔지니어 체포 사건 직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계획되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났죠. 그들의 대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보존 계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재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마크에게 한국의 AI 지휘 통합 플랫폼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스템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처음으로 마크가 침묵했고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제 정치가 아닌 현실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팀원들과의 회의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하청업체로 보는 사람은 없었죠. 오히려 그들의 기술 철학과 접근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한국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분석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네요. 그들의 코드는 단순히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확장성과 독립성을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기 시작했죠. 다음 주에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패널리스트가 한국을 자기 궤도를 가진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죠. 유럽 국가들은 동맹 의존 모델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대표는 주권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고 정의했습니다. 걸프 지역과 아세안 국가들은 기술 이전과 데이터 독립성을 중시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네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 28개국에 제공하는 방위 솔루션 패키지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었고 규칙이 바뀌고 있었죠. 우리 회사도 전략을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극화된 공급망, 다거점 개발체제, 자체 주권 기술 강화가 새로운 키워드가 되었네요. 마크가 적극적으로 변화에 동참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드디어 올바른 방향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제회의가 끝난 후 워싱턴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강경파들은 여전히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 같은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했고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펀드 매니저는 미국의 정책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했죠. 실제로 우리 주변의 스타트업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활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기술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실리콘밸리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테라젠 AI의 몰락은 단순한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시대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네요. 언론들은 연일 우리 회사를 다루며 미국 기술 산업의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앞에서는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죠. 협력 복원을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미국 기업을 망쳤다고 폭로했을 때 파장은 더욱 커졌네요. 그가 공개한 내부 문건들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청문회를 요구했고 국방부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백악관 내부 회의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경로했다는 것이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접근권을 차단하고 핵심 기술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재무장관은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압박이 효과를 잃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은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고들을 들은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죠.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까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은 완전히 양분되었고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네요. 워싱턴의 혼란은 극에 달했고 우리 같은 기업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한 곳에만 의존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실패의 잔해를 정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네요. 유럽으로 날아가 방산 엑스포에 참가했을 때 한국 부스의 인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었죠.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네요. 워크숍에서 만난 한퇴역 장성은 훈련은 함께하되 운용은 독자적으로 한다는 한국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그 균형 감각이 놀라웠죠. 시뮬레이터 체험 코너에서 한국의 연합 작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동맹국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자 운용이 가능한 설계였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구현이었습니다.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필요시 완벽하게 통합되는 구조였네요. 제 옆에서 체험하던 유럽 방산업체 대표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크가 조용히 다가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이라고 말했죠.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네요. 정치로부터 독립적이고 데이터 주권을 존중하며 다액 구조를 가진 기업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우리의 국제 협력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었죠. 투자자들도 규제 리스크를 우려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밤새 리스크 분석을 다시 했네요. 거점을 분산하고 법적 방화벽을 구축하며 데이터를 현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한국 측 연구원이 제게 조언했던 말이 떠올랐죠. 주권은 구조이며 구조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말이었습니다. 마크와 함께 전략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네요. 단순히 미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액 연결 구조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은 실패가 사실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시 한번 규제 검토를 거쳐 수정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각국의 데이터 주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기술 접근권을 분산하는 구조였죠. 법무팀과 몇 주간 씨름한 끝에 만든 새로운 프레임워크였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네요. 특히 유럽과 아시아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파트너와의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그들은 우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열정적으로 일했네요. 팀원들도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제주 남방에서 열린 프리덤 엣지 훈련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합동훈련이었는데 그 규모와 정교함에 압도되었죠. 해상, 공중, 사이버, 의무 후송까지 모든 영역이 완벽하게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장교가 제게 설명해준 내용이 인상적이었네요. 동맹은 옵션이지만 자주는 구조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의 시스템은 독자 운용이 가능하면서도 연합작전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었죠. 시연장에서 본 AI 기반 정보 감시 정찰 시스템은 제가 꿈꾸던 아키텍처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 대표단도 한국의 자주권 패키지 개념에 큰 관심을 보였네요. 한 기자가 미래의 표준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접속권과 데이터 영토화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훈련 참관을 마치고 돌아온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같은 테라젠이었지만 구조는 완전히 달랐죠. 서울, 아부다비, 바르샤바에 각각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각 거점은 독자적인 운영 권한을 가지면서도 상호 협력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 파트너와 함께 개발한 오라클 M 프로젝트가 첫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각국 내에 저장되고 연산은 분산 처리되며 인터페이스는 상호 검증되는 구조였죠. 모든 계약에는 데이터 주권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데이터 거주지, 접속권, 감사 로그가 핵심 요소였습니다. 기술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질서를 만든다는 깨달음이 우리의 설계 철학이 되었습니다. 마크는 이제야 진짜 우리의 질문을 던질 차례라고 말했죠. 첫 베타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연율이 38% 개선되었고
오탑률은 22% 감소했죠. 기술적 성과도 중요했지만 더 의미 있었던 것은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 주권 모델이 새로운 표준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네요. 한국 엔지니어들과의 협업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청업체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였죠. 기술 공유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이제 설계로 말한다고요.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네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는 과거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우회 제재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일부 투자자들이 다시 정치적 리스크를 거론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모든 거래의 감사 로그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데이터 사일로 분리를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컨소시엄이 기술 주권 원칙 준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미국 내에서도 공급망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공화당과 민주당 중진들이 완화론을 제기했네요. 마크가 의회 브리핑에서 현실 기반 재설계가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규제 부담은 조건부로 해소되었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죠.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최종 발표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아부다비 퓨전 디펜스 포럼에서 오라클엔을 공식 발표했죠. 극한의 기상 조건과 전자전 환경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식별하는 시연에 참석자들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제게 건넨 작은 금속 키카드가 아직도 제 지갑에 있네요. 거기에는 우리는 말 대신 구조를 바꾼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크는 이것을 우리 회사의 마음의 기념품으로 삼자고 제안했죠. 한 기자가 프로젝트를 한 줄로 정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주권을 해치지 않는 협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럽과 아세안 4개국이 파일럿 계약을 체결했네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침묵의 힘이 결국 질서를 바꾸었고 우리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발표회가 끝난 후 축하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실감했죠. 한국의 전략적 침묵이 만들어낸 파장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중동 국가 대표는 자주적 방위 역량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네요. 유럽 기업 대표는 데이터 주권 모델이 미래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의 표정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죠.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신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마크가 건배를 제의하면서 말했네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고요. 저도 깊이 동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계약 체결 후 실무 협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각국의 요구사항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가 기술 주권과 데이터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분산 구조와 상호 검증 시스템이 그들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했네요. 한국 팀과의 협업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차와 거리는 있었지만 기술적 장벽은 사라졌죠.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같은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네요. 기술의 언어, 협력의 언어, 그리고 상호 존중의 언어로 말이죠.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우리의 비전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경쟁이 아닌 공존, 지배가 아닌 협력이 미래의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워싱턴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현실주의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죠. 탄핵 위기는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정치적 상처는 깊게 남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처럼 다극화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네요. 실리콘밸리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협력과 공존을 모색하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났죠. 한국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제가 만난 한 국무부 관리는 이번 사건이 미국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겸손과 현실 인식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것이죠.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사를 잃고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침묵과 체계적 대응은 새로운 시대의 외교를 보여주었네요.
무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기술과 지혜로도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운영되고 있죠.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권을 인정하며 협력을 추구합니다. 마크와 저는 종종 과거를 회상하며 웃곤 하네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오라클엔의 성과가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모델이 특히 관심을 끌었죠.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네요. 참석자들은 기술 주권과 협력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말했듯이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방향은 확실해졌네요. 경쟁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위기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죠. 앞으로의 계획도 명확해졌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 생태계를 더욱 개방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을 발전시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죠. 마크는 이미 아프리카와 남미 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기술 주권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네요.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파트너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했네요.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파산 위기에 몰렸던 회사가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선구자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였을 뿐이죠. 한국의 침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많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압박보다 인내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였습니다. 서로의 주권과 가치를 인정할 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교훈을 잊지 않고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책상 위에 놓인 금속 키카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말 대신 구조를 바꾼다는 문구가 햇빛에 반짝이네요. 이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철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침묵의 힘, 그것은 세계를 바꾸는 조용한 혁명이었죠. 우리는 그 혁명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신을 이어나갈 것이네요. 기술로 세상을 연결하되 각자의 정체성과 주권은 존중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고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침묵이 만든 기적,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이니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기술 주권, 협력, 그리고 존중. 이것이 새로운 질서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약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단 한 가지 가치를 지켜야 한다면 시청자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시청자님의 진솔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대화는 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달래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달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